1071페이지 3에서 효과가 나오죠. 이 효과는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사례로 문제가 나오고요. 이것도 다행스럽게 고정적인 사례가 나와요. 한 가지 사례가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K라는 사람이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 거죠.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어요. 이게 통정어휘 표시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그러면 요 매매는 안 한 거죠, 그렇죠? 거짓이잖아요. 둘이 짠 거죠. 따라서 이것은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예요. 근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을이 문자를 씹어요. 카톡도 안 받고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요? 알아봤더니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거린대요. 불안해가지고 을을 잡았어요. 그래서 을한테 야, 그때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을이 뭐 임마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막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가짜로 판 겁니다. 따라서 의뢰 등기는 말소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다가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만약 여기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으신 분은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떠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을 안 갚는 거, 채무를 회피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지만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우리가 뭐죠? 저번 주 항목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K 채권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채권자도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했죠. 갑한테 돈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죠. 엉뚱한 을한테 돈 달라 그러면 뭐예요? 뺨 맞죠. 따라서 직접 을한테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갑을 어떻게 해서요? 대의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려면 갑은 K는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죠.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거 외에 별도로 또 뭘 규정하고 있냐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요 취소는 누가 하는 거냐면 채권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사해 행위라는 말은 뭐냐면요.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통칭해서 사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왜 을가짜고 가짜로 등기해놨어요? 돈 갚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재산 도피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명백히 이건 뭐예요? 사행인 거예요. 그래서 K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죠.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몰랐다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겠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왜요?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두 가지를 추가로 기억하시는데요. 첫째,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법 전체 그래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아요. 따라서 스스로가 나 몰랐다라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갑의 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지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무과실은 필요 없어요. 그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요. 뭐일 필요 없어요? 무과실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미 병이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병을 기준해서 뭐가 생겼어요? 차단료가 생겼으니까 이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까지 이해하시면 끝인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조금씩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야겠죠.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해서 1번 제3자는 뭐면 돼요? 선이면 되고 입증할 필요가 없단 말 나오고 2번 뭐는 필요 없어요? 무과실을 필요는 없고요. 3번 제3자의 범위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근데 4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제3자의 범위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제3자 해당 여부 해가지고 쭉 나오죠. 옆에 조그맣게, 그죠? 우측 조그맣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으면 뭐 하시게 돼요? 외우시게 되는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자 보자고요. 3. 제3자의 범위 보자고 읽어볼 겁니다. 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병이 제3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죠. 왜요? 갑과 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사자라고 하죠. 당사자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매매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그때 병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악이,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당사자예요.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도 당사자가 아니다. 포괄승계인도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읽어보자고요. 3. 제3자 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면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해의 자 중에서 이해되시죠? 그죠? 됐죠? 끊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병은 제3자죠. 그죠? 병은 제3자예요. 동의하시죠?
정은 제3자일까요? K는 제3자일까요? K도 당사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은 정은 제3자지만 K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중에서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이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가 키포인트예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되려면요,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따라서 병가정은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K는 가장매매 전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전인지 후인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다시 한번요.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제3자입니다. 가장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안 가졌으면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왜요?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 와야 돼요. 그러면 좌측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얘들을 볼 건데 얘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죠. 연습. 자, 연습합니다. 1.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언제 매수했습니까? 가장매매 후에 매수했으니까 뭐예요? 제3자. 2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를 자. 언제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를 했어요? 가장매매 후에 했으니까 뭐예요? 제3자. 3번 가장매매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언제 대금 채권을 양수했겠어요? 가장매매 후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 4번 가장 소비대차 기한 채권의 양수인. 언제 채권을 양수했습니까? 가장 소비대차 후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 5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받았죠? 제3자. 더 안 봐도 되겠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매수인 가등기 이게 아니라고 얘기죠. 이 사람들은 제3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제3자인 이유는 가장행위 후에 샀고 가장행위 후에 저당권 가등기 채권을 양수했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면적으로 외우시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외우지 마시고 전냐 후를 따져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또 꼬부랑 조그만 글씨로 해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그죠? 요건 이제 오늘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 하는 이유는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볼 건데 이것도 결국 뭐예요? 나중에 다 아시게 되는 거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나오죠. 단독행위 우측입니다. 그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 2번 가족법상 행위에 물론 어떻게 해요? 적용되지 않겠죠. 공법상 행위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와 구별 개념에서 1번 뭐가 나오죠? 은닉행위가 나옵니다. 자, 은닉행위도요 가끔 시험 문제 냅니다. 이것도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덜컹 증여해버리면 뭐가요?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갑과 을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준 경우를 말해요. 자, 물론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예요. 그렇지만 요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데 이것은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무효인 것은 매매가 무효인 것이 숨어 있는 증여 은닉행위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은닉행위란 말을 몰라요? 모르고 보세요. 증여인데 매매한 것처럼 해서 등기 줬어요. 나중에 세무소에서 걸렸어요. 세무공무원이 불러서 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 이 사람아 지금 당신들 매매는 가짜잖아. 빨리 증여세 내라고 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는 무효고 뭘 했다는 거예요? 증여했다는 거죠. 증여는 유효하니까 뭐란 얘기예요? 증여세 내라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따라서 요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뭘 내야 돼요? 증여세. 근데 이거는 뭐예요?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마지막으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병은 소유권 취득하냐? 누구부터 보라고요? 앞사람부터. 이미 을이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뭐가 생겼어요? 차단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취득하겠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까지 이해하시면 끝인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빨리 끝났는데 은혜키 볼까요? 자 보세요. 감추어진 특정 행위를 위하여 진위가 없는 의사표시라는 경우 그 이면의 진실한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증여를 숨기기 위하여 외부에는 매매를 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이다. 은닉행위는 그 숨겨진 행위가 그에 요구되는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유효하다. 그래서 뭐만 무효인 거예요? 매매만 무효인 거죠. 매매가 무효니까 뭐라고요? 증여세 내란 얘기고 요 병은 어떻게 해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탁행위가 나옵니다. 자, 신탁행위가 나오는데 요 신탁행위에 대해서 옆에 신탁행위 설명드릴게요. 규제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행위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경제적 목적을 넘는 권리를 주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넘는이라는 두 글자예요. 넘는. 쉽게 말하면 신탁행위가 뭐냐면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뭐죠?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뭐 이유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죠? 자,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신탁행위 뭐라고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신탁행위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쉽게 말하면 이름 빌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명의신탁은 신탁행위가 아니고 별개의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신탁행위는 뭐라고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약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감이 안 오시죠? 자, 신탁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담보 우리 교재는 가로에 나와 있어요. 양도담보.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얼마를 빌려주려고 하냐면 1억을 빌려주려고 해요. 1억을 빌려주면서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A 건물의 시세가 현재 얼마냐면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을은 저당권 설정하고 1억 못 빌려줘요.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나중에 경매한다고 했을 때 1억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로서 가치가 부족하고요. 또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산이 얼마 있어요? 1억 2천이나 되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 많이 빌려봐야 7, 8천 빌리면 많이 빌리는 거죠. 이것도 갑에게도 불만인 거예요. 요럴 때 실무죠 아주 흔한데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담보니까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따라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먹으면 되죠.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또 갑은 양도담보 설정하면 이빠의 돈을 최대한 많이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쓰이는 담보인데 이게 뭐라고요? 양도담보인 거예요. 개념 아셨죠? 그죠?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뭐가 넘어가고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고 있죠. 물론 둘 간의 뭐에 의해서요? 합의에 의해서요. 그럼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인 거예요. 실제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예요. 따라서 양도담보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보시면 통정허위 표시는 뭐라고요?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거. 그죠? 은닉행위는 뭐예요? 진짜 주는 거. 그죠? 은닉행위 뭐예요? 진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신탁행위 뭐라고요?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죠. 무효인 것은 뭐만 무효입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통정허위 표시만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 또 신탁행위냐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갑이 그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파서 미치겠는데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 보더니 야 인마 얼굴이 왜 그래? 뭐 씹은 표정인데 자식이 돈 빌려 미치겠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내가 받아줄게 해가지고 병이 갑한테 가서 야 그지 같은 놈아 빨리 돈 갚아라고 지랄거렸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방방대요. 자식아 네가 돈 빌려서 임마 왜 네가 와서 나한테 지랄거려 라고 방방 뜬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와서 야 내가 너한테 빨리 돈 갚으라고 지랄거렸더니 이놈이 내 일이나 신경 쓰라고 콧방귀도 안 끼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떳떳하게 요놈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 걸어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예요? 채권 양도인 거죠. 개념은 이해되시죠? 을이 진짜 병한테 채권을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는 거죠. 주고자 하는 것보다 뭐예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는 것까지 개념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 했죠, 그죠? 자, 그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기출 파헤치입니다. 갑은 토지를 을에게 가장 양도했다. 다음 설명 틀린 것은 사례가 간단하죠? 요 사례입니다. 갑이 그래요. 왜 제가 얘를 K라고 해놨냐면은 우리
문제가 갑을병정 이렇게 나오고 얘는 뭐죠? 따로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갑은 을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갑의 채권자는 누구죠? K죠. K는 을로부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3번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이 뭐예요? 악이래요. 병이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이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갑이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4번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답은 4번이죠. 5번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병이 갑을의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것. 인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은 무방하다. 이건 뭐 어떻게 해요? 맞아요. 원래 병이 선이면 지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갑과 을이 막 싸움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럴 때 그냥 어떻게 알았어 가져가 이렇게 지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야. 굳이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인용하는 것은 무당하다. 받아들이는 거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이 정도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차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정어휘 표시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고요. 차고는요 잘 내요. 자주 냅니다. 이것도 자주 내는데 언제 내냐면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어렵게. 특히 그 작년은요 민법 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어요. 솔직히 쉬웠기 때문에 많이 합격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낼 거예요. 조금 많이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조금 어렵게 낼 텐데 이렇게 좀 어렵게 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차고예요. 차고. 그래서 차고도 올해만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의의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의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예요. 착오라는 말하고 실수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헛소리 했어요. 뻔히 알면서 그건 뭐예요? 거짓말. 비진이 표시고요. 말을 잘못했어요. 몰라요. 이게 뭐예요? 착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서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뭐예요? 거짓말이고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한 것은 뭐예요? 실수한 거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죠. 물론 이것도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긴다.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착오도.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109조입니다. 자책 메뉴이죠.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차고 유형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공부할 것을 정할 수가 있어요. 차고에서는 일단 첫 번째 차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한지 안 한지를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뭐인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먼저 개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개념에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규범적 해석이라는 말이죠. 아까 했죠. 차고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슨 해석이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재 나와 있는 차고 유형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그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의사 표시죠. 근데요,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동기를 가지게 되고 그 동기에 따라서 의사가 형성되고 그것을 밖으로 뭐죠? 표시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개똥이 땅이 좋아요. 아, 개똥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형성된 거죠. 개똥이를 땅 만나가지고 네 땅 나한테 팔아라 라고 뭐예요? 표시하는 거죠. 요 세 단계를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다면 이게 뭐예요?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의사는 아무 문제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다면 이걸 우리가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또 착오는 총 몇 가지예요? 세 가지인 거예요.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우리 교재는 총 몇 가지로 나눠놨죠? 5가지로 나눠놨는데 몇 가지로 줄이는 거예요? 3가지로.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표시상의 착오부터 볼게요. 표시상의 착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의사는요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다면 표시가 잘못됐죠. 이게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 잘못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담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만자를 빼고 써가지고요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표시가 잘못된 거죠. 잘못 적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기라고 하죠. 이렇게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처럼 표시가 잘못된 것이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의 착오입니다.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요.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사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내용의 착오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의 착오. 이게 됐죠. 표시 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무슨 말이에요? 표시는 정확히 됐으나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다시 말하면 의사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까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랬어요. 야마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자식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가 뒤지는 자식아 이런 얘기인데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고마워라고 했다는 말은 제 얘기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 이해되시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적었어요. 적었는데 우리는 달러 하면 뭐라고 받아들여요?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집단에는 예를 들어서 홍콩 달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면 정확히 기재가 됐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요?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 표시기간의 착오는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표시기간의 착오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신기사, 전보치러 간 거. 지금 전보 잘 안 치죠, 그죠? 옛날 얘기죠. 예를 들어 제가 전보 치러 갔어요. 가가지고 전보 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어떻게 쳐드릴까요? 하길래 3천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쳐주세요. 라고 했던 이 아가씨가 3천 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잘못 쳐서 보냈어요. 잘못 적은 거죠. 따라서 이거는 별도의 착오가 아니라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인 거예요. 4번 법률의 착오, 법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따로 구별할 필요 없어. 그냥 착오예요. 그냥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착오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에 관한 판례니까 좀 이따 다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5번에서 뭐가 나와요? 동계착오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했죠. 근데 이걸 제가 다 지워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판례의 99%는 다 뭐냐면 동계착오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다 뭐예요? 동계착오예요. 그래서 뭐만 개념에서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동계착오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계착오. 제가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죠. 제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돼요.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죠. 그 지역에 KTX역이 건설된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KTX는커녕 버스 정거장도 안 생겨요. 뭐예요? 동계착오죠. 다 뭐예요? 동계착오예요, 그죠? 우리 판례 중에서 가장 재밌는 판례가 뭐냐? 우리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인데 이 양반이 이제 장에 갔어요. 옛날 60년대 판례입니다. 장에 갔는데 염소를 파는 거예요. 염소를 파는데 그 염소가 저처럼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임신했구나. 일타 쌍피구나. 흐뭇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염소를 사가지고 왔는데 임신한 염소가 아니라 뭐예요? 비만한 염소였어요. 이 뭐예요? 동계착오인 거죠. 됐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란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암소리 안 하고 임신한 줄 알고 염소를 사왔는데 비만은 염소라면 당연히 그 염소 매매를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염소 사면서 임신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염소를 구입하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가 원래는 염소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장사하는 분이 아저씨 임신했으니까 사세요. 제수점 1타 3B까지 갑니다 라고 꼬셔가지고 저의 착오를 유발시켜가지고 그 염소를 구입한 거라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뭐예요? 간단해. 동계착오는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동계착오에서 1 원칙 뭐겠어요? 취소할 수 없다. 그죠? 2번 예외에서 기억은 뭐겠어요? 표시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니은은 뭐겠어요? 상대방이 유발을 시켰다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다 뭐냐면 상대방이 뭐 한 거예요? 유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억, 기속재산이란 말이 나오죠. 기속재산, 그죠? 공무원의 말을 믿고 기속 해지된 토지인데도 기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기속재산이란 말이 뭐냐면요, 일제 시해 때 일본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해요. 왜 귀속재산이라는 말을 쓰냐면 해방이 된 후에 다 국유로 귀속시켰거든요. 무슨 아시겠어요? 자, 일제 시해 때 일본인의 재산으로서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뭐라고 그래요? 귀속재산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어떤 시골에 이제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공무원이 온 거예요. 공무원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공무원이 무서웠잖아요. 그죠? 지금은 공무원 하면 그러지만 이게 판례 몇 년도에 70년대잖아요. 그죠? 60년대 사건이거든요. 공무원 무서웠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당신들 여기 왜 살아?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양반들 주민들이 글쎄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일제 시해 때 뭐 이게 뭐 와르바시 산거래나 뭐 바게스 산거래나 뭐 잘 모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공무원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이게 귀속재산이고 현재 누구 거예요? 국가 거니까 당신들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한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라고 방방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벌금 안 냅니까? 라고 했더니 빨리 국가에다가 기부 체납하면 증여하면 내가 한번 눈 감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싹 몰려가가지고 뭐 해버린 거예요? 증여를 해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속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증여를 하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귀속재산인 줄 알았던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동계착오죠. 누가 유발시켰어요? 공무원이. 따라서 착오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2번도 비슷하겠죠, 그죠? 그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3번은 너무 자세하는지 모르겠네. 자, 갑이라는 사람이 K라는 은행에서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갑이 은행 갈 때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용보증기금 가가지고 보증서 떼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이 가가지고 신용보증기금 가가지고 이제 보증서 좀 떠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요 갑이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다 어떻게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뭐죠? 끝내준다. 얘는 완전히 연체도 한 번 없고 완전히 뭐죠? 우량한 사람이다. 라고 하길래 신용보증금에서 뭘 쓴 거예요? 보증을 쓴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지같이 우량커녕 완전 뭐죠? 불량이면 보증을 쓰게 된 뭐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인 거죠. 누가 유발시켰어요? 은행이. 그래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죠. 3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채무자가 과거 연체 없다는 채권자의 진술. 채권자 누구예요? 은행입니다. 은행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쓴 경우는 동기의 착오지만 은행에 뭐 한 거예요? 유발시킨 거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3번부터 취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중요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 부분부터 할 건데 이게 또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어디부터요? 중요 부분부터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